2019년 2회 기계정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고압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고압모터의 특징은 그 공압의 특징과 거의 같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공압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압은 배기소음이 굉장히 크죠. 배기소음이 클 수밖에 없죠.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급속배기 밸브나 이런 것들 속도 조절 밸브가 작용될 때도 굉장히 배기될 때 배기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2번 모터 자체 발열이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3번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으며 제어성이 좋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압과 유압의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제어성이 좋은 것은 이것은 유압에 대한 설명이죠. 자, 3번은 유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도 안전하다.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이것도 유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은 유압이 있지만 공압은 폭발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서도 안전하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유압 실린더를 선정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우선 유압 실린더를 선정할 때는 우선 행정 길이, 자, 얼마만큼 이제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할 수 있는지 그 행정 길이를 따져봐야 되고요. 설치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수직으로 할 것인가, 수평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유의를 해야 되고요. 튜브 안찌름,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튜브 안찌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주의해야 되겠죠. 실린더 석상은 뭐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4포트 3위치짜리 방향제 밸브 중에 텐덤 센터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우선 4포트 3위치라 하면 포트는 이렇게 사각형 안에 관로의 수죠. 하나, 둘, 셋, 넷, 4포트고 이 사각형의 개수가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세 개가 위치이므로 4포트 3위치 방향제 밸브입니다. 텐덤 센터형, 그 중에 텐덤 센터형은요, 이렇게 AB가 작업 포트인데, 이 부분이 전진할 때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고, 후진 포트로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AB는 작업 포트, P는 공급 포트, 그리고 T는 탱크로 가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덤 센터형은요, 이렇게 AB가 차단이 되고요, 펌프 측과 탱크 측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되자마자 탱크로 흘러가는 거죠. 이 뜻은 공급되자마자 탱크로 흘러간다는 뜻은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펌프를 무부하시킬 수 있다라는 설명은 맞고요. 자, 센터 바이패스형이라고 한다. 지금 공급되자마자 탱크로 보내는 것이 센터 바이패스형, 이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실린더를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위치가 이 가운데죠, 가운데. 그래서 3위치짜리는 모두 임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답 맞는 설명이고요. 중립 위치에서 에어 액추에이터 배관에 압력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압력은 우선 방향제 밸브로 우선 배관에 압력 걸어놓게 하고 임의 위치에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배관의 압력이 걸리지 않느냐? 걸려 있죠. 임의 위치에 정지시킨 것뿐이니까요. 이거를 배관에 압력이 걸리지 않게 하려면 이 작업 포트가 이렇게 T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거는 다른 이제 텐덤 센터형이 다른 종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배관이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의 밸브 명칭은 여기 지금 작업 포트 A, B가 있고요. X 포트가 있네요. 자, 이 X 포트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것은 체크 밸브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파일럿 체크 밸브인데요. 파일럿 체크 밸브라고 하는데 이 파일럿 체크 밸브가 있는 이유는요. 자, 우선 체크 밸브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유체가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만 갈 수가 있죠. 근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쪽으로 흐르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체크 밸브의 방향을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외부 조작을 통해서 이 체크 밸브의 방향을 바꿔 주게끔 할 수 있는 밸브가 이 파일럿 체크 밸브인 것입니다. 그럼 포트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외부 조작이 있어야기 때문에 그게 X인 거죠. 그래서 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유합 기호의 명칭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게 관로가 되겠고요. 관로. 자, 이 부분, 이게 여기 삼각형 부분은 이제 동력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은 유압이고요. 자, 색이 없는 거, 비어 있는 것은 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유압이죠. 유압. 여기서 지금 동력원이니까 펌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공합 펌프와 유압 펌프, 자, 유압 모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압 모터를 보시면 여기 지금 유압이고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관로 중에 짧은 줄임 기구로 자,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교축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교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오리피스와 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리피스와 초크. 자, 오리피스는 단면 치수에 비해서 단면적 줄인 길이가 짧은 경우 교축을 얘기하고요. 초크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서 긴 경우 교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짧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오리피스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공합회로에서 얻어지는 압력보다 큰 압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압력보다 큰 압력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켜 줘야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기비어라든지 어큐뮬레이터, 여기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큐뮬레이터는 뭐 추압기죠. 보통 뭐 탱크의 보조 역할도 해주고, 뭐 맥동도 흡수해주고, 뭐 이런 것들 역할을 해주는 추압기가 되겠고요. 뭐 하이드롤릭 체크 유닛은요, 뭐 유압 유닛이죠. 유압 유닛 밑에 있는 그 유압 유닛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실린더의 속도 제어 방식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기호만 잘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이 체크 밸브와 이게 스로틀 밸브예요. 자, 체크 밸브와 스로틀 밸브를 합치게 되면 이것은 속도 제어 밸브, 즉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가 됩니다. 일반 유량 제어 밸브가 되고요. 그래서 체크 밸브의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체크 밸브 방향을 보시면 이쪽으로 지금 체크 밸브가 있다면 흐르지 못하는데, 여기 지금 교축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체가 흐른다고 하면은 전진이겠죠. 우선 전진. 그래서 이쪽으로 흘렀을 때 유체 양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자, 유체 양을 조절한다는 것은 속도를 제한다는 뜻이므로 전진 속도를 미터인 방식으로, 자, 미터인 방식과 미터 아웃 방식의 차이는요. 자, 미터인 방식은 이 액추에이터, 즉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체 양을 제어하는 거고요. 미터 아웃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액추에이터에서 나오는 유체 양을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우선 체크 방향이 이쪽 실린더 쪽이니까요. 들어가는 유체 양을 제어하겠죠. 즉 미터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전진시니까 지금 전진시 미터인 방식, 답은 3번이 되겠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무슨 실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점성계수의 단위로 옳은 것은 점성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유체 중에서 그 흐름에 따른 두 개 평면 사이의 점성에 의한 작용으로 생기는 마찰력 F는 이면의 면적 A와 유속의 V의 흐름의 수직인 Y 방향의 속도 9배 델타 V 퍼 델타 Y에 비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점성계수는 여기 를 나타내는데요. 점성계수. 자, 이것을 나타낼 거면 자, 이게 단면적이니까 이건 미터 제곱이 되겠고 이거는 속도 구배라고 했으므로 자,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뭐 미터가 되겠죠. 미터. 자, 그러면 이것을 다 넘기겠습니다. 자, 점성계수는 자, A 델타 V 델타 Y 분의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F는 뉴턴이 있고 단위 여기 A니까 미터 제곱 퍼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나누기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이 S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올리면 정리한 식을 올리면 자, 점성계수는 자, F 뉴턴 단위요. 그리고 좀 헷갈리니까요. 좀 기호를 빼고 그냥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턴이고요. 분모는 여기 미터 제곱이 남고 그리고 퍼 S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자, 미터 제곱 이렇게 되죠. 자, 뉴턴 곱하기 S 그러니까 세크죠. 자,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답은 뉴턴을 다르게 얘기하면 킬로그램 중으로도 얘기할 수 있으므로 킬로그램 중 그 세크 퍼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이걸 보기에서 골라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압펌프 운전 시에 점검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작동의 온도는 유온계로 점검을 하고요. 자, 오일 탱크 속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3번은요. 자, 유명계를 이용해서 작동류의 점도를 점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작동류의 점검은 자, 유동점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유동점. 그래서 유명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 유명계는 이게 얼마만큼의 유체가 있는지 그 수위를 나타내는 것이 유명계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작동률 점도를 이렇게 점검할 수 없겠죠. 배관의 연결부가 완전히 연결되는지 확인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선형 스텝 모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자, 선형 스텝 모터에 대한 구성 요소 그림인데요. 여기 가운데 회전자가 있고 여기 바깥에 스테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스핀들이 있고요. 스핀들. 자, 보기에서 보시면 스핀들 있고요. 자, 고정자 코일 있고요. 고정자 코일. 고정자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테이터를 얘기합니다. 스테이터. 고정자 코일. 회전자. 연구 자석이 있었죠? 답은 인덕터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자, 유량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우선 유량 제어 밸브는 속도를 제어하는 그 밸브로서 자, 교축 밸브, 그리고 일반의 유량 제어 밸브, 요것은 뭐 체크 밸브랑 교축 밸브를 합친 밸브였죠. 그리고 급속 밸브 세 가지가 있고요. 압력 제어 밸브로는 뭐 릴리 밸브, 강압 밸브, 시퀀스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있겠습니다.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자, 체크 밸브와 자, 릴리 밸브를 합친 밸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로 올라가서 자,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자, 소스 밸브 맞죠? 시퀀스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급속 밸브 맞고요.
속도 제어밸브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기능 다이어그램과 동작이 같은 것은 자 여기 S1 S2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S2입니다. 자 S1과 S2 중 입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이 나오므로 이상이면 1 이상이면 나오므로 5회로와 같겠네요. 병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폐회로 자동 제어 시스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외란 변수의 변화가 적다. 폐회로 자 외란 변수의 변화가 많죠. 폐회로니까요. 폐회로는 계회로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폐회로는 피드백 제어입니다. 피드백 제어. 피드백 제어이기 때문에 외란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작은 에너지로 큰 에너지를 조절한다. 네, 들었고요. 외란 변수에 의한 영향을 제어할 수 없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출력 신호의 일부가 시스템에 보내줘 오차를 수정하는 피드백 통로가 있다. 자, 피드백 제어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시퀀스 회로라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제어 그 시퀀스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 시퀀스 회로가 개회로와 같은 의미죠. 시퀀스. 그리고 반대 의미로는 폐회로, 피드백 제어, 되먹임 제어가 있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열전대에 사용하는 열전쌍의 조합이 틀린 것은 열전쌍의 조합 이렇게 보시면 자 구리 콘스탄탄, 뭐 철 콘스탄탄, 크로멜 알루멜, 백금 로듐 백금, 크로멜 콘스탄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가끔 나오니까요. 이거 좀 한번 눈에 익도록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자 구리 백금이 아니죠. 구리 백금이 아니라 구리 콘스탄탄이겠네요. 콘스탄탄. 자, 크로멜은 뭐 알루멜 크로멜 콘스탄탄 둘 다 있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설비의 효율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로스 중에 속도 로스에 속하는 것은 자, 속도 로스는 뭐 속도 저하 로스가 있는데요. 이론 사이클 시간과 실제 사이클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로스로서 여기서 지금 보기 중에서 속도 로스는 공정과 순간 정지 로스가 이 속도 로스에 속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고장 정지 로스는 뭐 고장 로스에 속하겠고요. 작업 준비 조정 로스는 뭐 작업 준비 조정 로스, 그리고 초기 유동 관리 수율 로스, 이건 초기 수율 로스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제품의 생산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뭐 이거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여기 FMS 이거 그 약자만 알면 뭐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MX, 자, 플렉시블, 자, 매니팩처링. 밑에 약자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 자, FMX. 자, 여기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연성. 플렉시블이 유연하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라고 나와있으면 FMX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FTL, 뭐 LCA는 뭐 로우 코스트 오토메이션, 뭐 MRP는 뭐 매터리얼 리ኳ이어먼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로드 커버와 피스톤이 연결돼서 피스톤 출력 및 변이를 외부에 전달하는 공합 실린더의 구성 요소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로드 커버와 그 피스톤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죠. 외부에 전달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외부와 내부 경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피스톤 로드가 출력 및 변이를 외부에 전달하는 공합 실린더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피스톤 로드. 자, 외부와 내부의 경계선에 있는 것. 자, 피스톤 로드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블리드 오프 방식 회로에서 점선 안에 들어갈 기호로 적절한 것은 블리드 오프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실린더로의 유입 유량을 바이패스로 조절하는 것으로서 실린더로 유입한 직에 실린더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유량제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다가 스로틀 밸브를 규축 밸브를 연결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기 중에서 스로틀 밸브에 대한 기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체크 밸브였죠. 체크. 자, 그리고 4번이 자, 교축 밸브가 되겠습니다. 3번은 뭐 강압 밸브가 되겠고요.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능동 센서가 아닌 것은 20번이 참 이게 좀 애매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능동 센서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전자기 에너지를 쏘아서 센서로 돌아오는 분사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신호 전자기파, 레이더 등이 뭐 능동 센서에 속합니다. 자, 수동 센서라고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통해 반사되는 정보를 수신받아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전자광학 센서, 적외선 센서 등이 수동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미스터나 뭐 치곤 저항체, 스트레인 게이지 이런 것들은 능동 센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포토다이오드는 뭐 반도체 다이오드 일종으로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거는 능동 센서가 아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음파가 한 매질에서 타 매질로 통과할 때 구부러지는 현상. 자, 구부러지는 현상에 대한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자, 우선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나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구부러지는 거죠.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 설명하는 것은 굴절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보기들을 보시면 자, 음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직선을 음선이라고 합니다. 자,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장애물 뒤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파원으로부터 파동이 퍼져나갈 때 어떤 주어진 시간에 위상이 같은 점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면을 파면이라고 합니다. 22번입니다. 설비 효율을 저하시키는 손실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실질 가동률은 부하 시간에 대한 가동 시간의 비율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량의 생산량 곱하기 실제 사이클 시간. 자, 그리고 이것을 생산량과 실제 사이클 시간을 곱하는 값에 부하 시간 마이너스 정지 시간을 나눈 것입니다. 1번에 대한 설명 틀렸죠? 2번은 성능 가동률은 속도 가동률에 시간 가동률을 곱한 수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성능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산량을 이론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서 속도 가동률 곱하기 실질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속도 가동률에 시간 가동률을 곱한 수치라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시간 가동률이 아니라 실질 가동률이죠. 실질.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시간 가동률은 단위 시간당 일정 속도로 가동하고 있는 비율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간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시간 마이너스 정지 시간을 부하 시간으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단위 시간당 일정 속도로 가동하고 있는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속도 가동률은 설비가 본래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실제 속도의 비율이다. 속도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 사이클 시간을 실제 사이클 시간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자, 이 뜻이 설비가 본래 갖고 있는 능력, 이게 기준 사이클 시간이겠죠. 에 대한 실제 속도의 비율, 실제 사이클 시간을 나타내는 거겠습니다. 답은 4번만 맞으므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윤활유의 작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윤활유의 작용으로는 감마작용, 냉각작용, 방청작용, 응력분산작용, 그리고 청정분산작용, 밀봉작용 이렇게 6가지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감마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표면에 유막을 형성해서 유동부분 마찰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감마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활유의 작용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 마찰작용이겠죠. 마찰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이 마찰작용을 하는 것은 마찰이 일어난다는 뜻이므로 좀 상반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 마찰작용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계획 공사의 견적 공수와 현 보유 표준 능력을 비교해서 이월량이 거의 일정하게 되도록 공사 요구의 접수 조정, 그리고 예비 공사 중간 차입, 외주 발주량 조정 등을 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 이월량이 거의 일정하게 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월량이 거의 일정하게 되도록. 자, 이것은 실제 능력이 아니 실제 능력과 부하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요. 공정 관리에는 계획 기능과 통제 기능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이 실제 능력과 부하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뜻을 가진 것은 이 통제 기능 중에 이 여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력 관리, 능력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실제 능력과 부하의 균형을 도모하고 능력과 부하의 차이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답은 여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설비의 효과죠, 효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설비의 효과를 저해하는 가장 큰 로스는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설비의 많은 로스 중에 고장 로스나 작업 준비 조정 로스, 고장 로스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시 정체 로스, 속도 로스, 불량 수정 로스, 초기 수율 로스 등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효과를 저해하는 가장 큰 로스는 고장 로스가 되겠습니다. 가장 효과를 저해하는 가장 큰 로스, 고장 로스가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롤링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롤링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는 닫은 면의 굴곡에 의한 진동, 그리고 베어링 구조에 기인하는 진동, 그리고 베어링의 비선형성에 의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품의 베어링에 의한 진동은 없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되는 거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은 그림과 같은 그래프에서 어느 구역의 고장기에 해당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펌프를 사용하던 중 축봉부의 누설로 인해서 목표 양정이 되지 않음을 발견해서 메커니컬 실을 교체한 후 계속 정상 가동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베스트 오브 곡선이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기억 구간은 초기 고장기간이죠. 초기 고장기간. 그리고 여기 니은은 우발 고장기간. 그리고 여기 디귿은 마모 고장기간이 되겠습니다. 마모 고장기간. 리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규정의 고장률이 되겠죠. 여기 지금 보기에서 설명한 부분은 이 우발 고장기, 이 중간에 니은 이 우발 고장기에 대한 설명이겠죠. 우발 고장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초기 고장기에는 설비의 고장률 곡선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률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고장률이 감소를 하죠. 그리고 우발 고장기에서는요 이렇게 수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발 고장 기간을 지나게 되면 이 마모 고장 기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또 고장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서 사용 누설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그냥 교체해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장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발 고장기가 이 보기의 설명에 맞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기계가 각각 90dB 그리고 29번 28번이네요. 28번 두 대의 기계가 각각 90dB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두 대가 동시에 동작할 때 소음도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크기의 소음을 합치면 전체 소음도는 하나만의 소음보다 딱 3dB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90dB이었기 때문에 3dB를 플러스를 하면 93dB이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설비 진단 기술을 도입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경영 관리를 통해서 설비의 수명 예측이 가능하다. 맞고요. 여러가 심한 설비에 효과적이며 오감에 의한 진단이 일반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열화가 심한 설비에 되게 비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중요 설비 부위를 상시 감사에 따라서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4번 점검원이 경험적인 기능과 그 진단 기기를 사용하면 보다 정형화할 수 있으므로 쉽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설비의 유효 가동률을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효 가동률이라는 것은 시간 가동률 곱하기 속도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시간 가동률과 속도 가동률의 곱으로 나타내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설비 효율을 얻기 위해서 고장 분석을 실시하는데요. 고장 분석을 행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고장 분석의 목적으로는 경제성 향상 그리고 신뢰성 향상, 보존성의 향상이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설비가 고장을 없애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신뢰성이 향상된다고 말씀드렸죠. 2번 설비의 가동시간 늘리고 여러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성의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3번 그 설비의 보수 비용을 늘려서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비의 보수 비용을 늘리면 경제성이 향상되나요? 이거는 설명이 이상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수 비용을 낮춰야겠죠. 4번 설비의 고장에 의한 휴지 시간을 단축시켜 보존성이 향상시킨다. 보존성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제품의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으며 주문 생산과 표준화가 곤란한 다품종 소량 생산일 때 여기서 설비 배치 형태 분류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일 때와 소품종 다량 생산일 때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기능별 배치에서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요. 그 제품별 배치에서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배치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문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했으므로 기능별 배치, 공정별 배치가 되겠네요. 이 기능별 배치와 이 공정별 배치가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품별 배치가 또 라인별 배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여기 공정별 배치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설비보전 요원이 제조 부분의 감독자 밑에 배치되어 보전을 행하는 설비 보전 방식은 여기 제조 부분의 감독자 밑에 여기서 감독자 밑에 설비 보전 요원이 배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된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부분 보전에 대한 내용이죠. 부분 보전형. 부분 보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존 요원을 감독자 밑에 각각 배치해서 보존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1, 2, 3 이렇게 감독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면 그 밑에 직접 설비 보전 요원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이 부분 보전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2배 증가시키면 음압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서는 음의 특성으로 역이승 감쇄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자, 음악 레벨은 6dB 감소합니다. 이것은 꼭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6dB 감소한다고 했으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자, 고화중 기어 이면에 유단이 파단 되면 뒤면이 아니라 여기 되면이죠. 되면 후부적인 금속 접촉 마찰에 의해서 영역으로 튀겨나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기어의 이면 손상을 뜻하는 용어. 여기 보기부터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리징이라고 하는 것은 페라이트 스테인스 강의 박판을 프레스 가공할 때 판 표면의 아변 방향으로 평행한 기복이 생기는 현상을 리징이라고 하고요. 자, 표면에 이물질에 의해 상처하는 걸 긁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됐을 때 마모되는 현상인데요. 자, 기어 조립 후에 운전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급유량이 부족하거나 윤활유 점도가 부족하거나 이 윤활유 점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죠? 그 점도가 부족하다가 그러면 움직이기가 어렵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내압 성능 부족 원인으로 발생 하는 그런 것이 스코어링이 되겠습니다. 접촉마모. 여기서는 접촉 마찰에 관한 용용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접촉마모를 뜻하는 스코어링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상마모라고 하는 것은 마모의 초기 상태는 접촉면의 상태가 불안정해서 어머나 일정하지 않은데 이것을 초기 마모라 하고요. 그 후의 마모를 정상적인 마모라고 합니다. 36번입니다. 진동 차단기의 기본 요구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 진동 차단기 선택 시 고려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차단은 진동의 최저 주파수와 다른 진동수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온도 습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중을 고려하여 강성은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화학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강성은 작은데 거리 하중은 충분히 받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기를 보시면 여기 2번을 보시면 강성을 충분히 크게 해서 차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강성은 그 하중을 받칠 수 있을 만큼만 받칠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강성은 작게 걸어줘야 되건 최소한으로 걸어줘야 됩니다. 강성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설비 진단 기법 중 응력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뒤쪽으로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네, 37번. 자, 설비 진단 기법에는 뭐 진동법과 오일 분석법, 응력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응력법에는 응력 분포 측정, 그리고 피로 시험, 만능 제로 시험 등이 있겠습니다. 응력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에서는 1번이 되겠네요. 이 소프법은 오일 분석법에 속하죠. 오일 분석법. 이 설비 진단 기법 종류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많이 기출도 됐었고요. 항상 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설비 진단 기법에는 이렇게 진동법과 오일 분석법 그리고 응력법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요. 자, 오일 분석법에는 이 페로그래피법, 소프법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윤활유를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자, 윤활을 선정할 때는 우선 점도가 적정한지 보셔야 되고요. 자, 윤활성, 원활성이 좋을 것, 그리고 열화의 정도가 적을 것, 그리고 마찰 계수가 적고 마멸, 발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우선 윤활유이기 때문에 점도를 우선 적정 정도인지 우선 봐야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설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폐기품 관리 기준의 설정 개정과 신뢰성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보존비를 들여 설비를 만족한 상태로 유지하여 막을 수 있는 생산상의 손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회 손실, 기회 원가에 대한 그 정의를 보시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얻을 수 없게 된 손실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학문에서는 기회 비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비용, 기회 비용과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존 비용을 들여서 설비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된 생산 손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기회 원가는요, 이 경제적 재화대지 용역에 2개 이상의 용도가 있을 때 한 개를 취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익 또는 수익, 이게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다 맥락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기회 원가, 기회 손실과 같은 의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위 원가와 뭐 한계 원가 여기는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